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 둔화 조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 등의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가수 승리는 군 입대가 연기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해 계속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 하원에 다음 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노딜을 감수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오후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25에서 2.50%였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안에는 금리를 올릴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겁니다. 내년쯤 가야 올릴 거고 그나마도 한 차례 정도 될 것 같아 이런 예상을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귀를 쫑긋하게 되는 메시지죠. 워싱턴에서 김은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에 걸친 공개시장위원회 결과 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금리인 2.25%에서 2.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며 내년에 한 차례 정도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상 횟수를 2차례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연방 기준금리는 금융거래에서 준거금리로 활용됩니다. 금리 동결,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예상의 근거로 연준은 노동시장은 괜찮았지만 경제활동 성장이 둔화됐음을 들었습니다. We were careful to point out lower retail sales, the weak November meeting, BFI, all those things, and I think that was the right thing to do. 최근 지표들을 볼 때 1분기 가계지출, 기업 고정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다면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질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They suggest that we should remain patient and let the situation clarify itself over time. When the time comes, we'll act appropriately. 미국 경제에 당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좋을 때와 비교해 그 추세가 예전만 못한 만큼 대비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파웰 연준 의장은 미 경제의 성장이 최근 삐그덕거린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파월 의장은 최근 경제 지표는 그럴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웰 의장은 지금은 인내하고 지켜보며 기다릴 때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4차례 금리를 올린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열립니다. 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수 승리는 군입대가 연기됐습니다. 경찰에서 해오던 대로 계속 조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여러 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수 승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입대일이 석 달 뒤로 미뤄지며 경찰 조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승리가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 하지만 승리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클럽 아레나에 왔던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 구단주의 딸이었고 본인이 술자리에 동석시켰던 사람도 알고 지내던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사용한 표현도 허세를 부린 것일 뿐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의 해명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볼 때 이들이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려진 사건 외에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혐의 외에 승리의 마약 투약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네, 버닝썬 클럽의 폭행 피해자가 쏘아올린 공은 연예인들과 경찰 조직을 넘어 이제 국내 굴지의 대형 기획사까지 뒤흔들게 됐습니다. 승리가 소속된 YG 엔터테인먼트,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양현석 대표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YG 엔터테인먼트 사옥. 한 무리의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섭니다. 국세청에서 오신 분들 아니에요? 잘 알면서 여기 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나오신 건가요? 맞죠? 상상하신 그대로요. 말은 못 해주고.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수 승리 씨의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YG 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양현석 대표의 집, 홍대아 클럽 러브시그널 등의 60명 이상의 인원을 투입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승리 씨 소유로 알려진 클럽 러브시그널은 최근 실소유주가 YG 양현석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해당 클럽은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개별 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클럽 버닝썬의 경우도 승리 씨와 유인석 씨가 만든 유리홀딩스가 투자자로 참여했는데 승리 씨가 벌인 각종 사업들을 실제로는 YG가 총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 담당 부서뿐 아니라 공연과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 행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예인들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역외 탈세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사국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연예인 관련 사건들의 한복판에 YG 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가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에서 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건 성관계가 특수강간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매매였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착취가 아닌 성매매로 볼 경우 조사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2013년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별장 주인 윤중천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동해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기는 2006년부터 2008년 초. 수사가 이뤄진 2013년에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김 전 차관과 자발적 성관계, 즉 성매매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성매매를 넘어서는 범죄 사실은 증거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특수강간이 아닌 성매매를 전제로 수사했던 건데 김 전 차관이 피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것까지는 검찰도 인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경찰에서 폭행과 불법 촬영 때문에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한 것을 검찰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다며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맡았던 경찰 측은 피해 여성 4명이 동일하게 상습 폭행 피해를 진술했고 이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도 다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이 여성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을 뿐더러 대학원생 등 평범했던 피해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게 된 것이라고 검찰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여성 중 1명에 대한 특수강간 범행은 2023년까지 처벌할 수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우입니다. 관측사상 두 번째로 컸던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 어제 정부가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단은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면서도 지진 단층을 자극했다며 연관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먼저 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담장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2017년 포항을 덮친 규모 5.4 지진입니다. 당시 일부 학계에서는 자연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며
인근 지열발전소를 지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땅속 깊이 구멍을 뚫고 물을 넣은 뒤 지열로 달궈진 증기로 전기를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외 학자들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거의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조사단은 본진 이전에 발생한 작은 지진들에 주목했습니다. 2016년부터 지열 발전을 위해 뚫은 구멍에 3차례 높은 압력의 물을 넣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지진들이 남서쪽 깊은 곳을 향해 차례로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쌓이면서 규모 5.4의 본진을 촉발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This is greater than the typically considered a threshold pressure change that could induce seismicity. 조사단은 다만 지열 발전소의 물 주입이 지진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던 단층에 방아쇠를 당겨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 지진이 아니란 점은 분명해졌지만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 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공식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유재영 기자가 조사 결과의 여파를 보도합니다.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정부조사연구단의 공식 발표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시민들은 포항 지진이 명백한 인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포항 지진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그 정부는 법정에 나와서 제대로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피해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올해 초 시민 1,300명은 정부와 지열발전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 시민이 5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위자료만 수조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손해와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까지 소송으로 번질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공시지가가 발표되면은 이제 수리비와 더불어 재산 가격 하락분을 손해에 포함시켜서 원래 청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은폐했다며 정부와 발전소 측에 대해 형사소송도 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수년에 걸친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재현입니다. 오늘 오전 4시 41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입니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지진은 자연지진이며 유발 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발 지진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지각에 변형이 생겨 발생하는 자연지진의 일종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빗길 교통사고를 수습하려던 119 구급 차량과 화물차가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또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에선 정전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흰색 화물 자동차가 차로를 바꾸던 119 구급 차량과 부딪힌 뒤 그 충격으로 멈춰섭니다. 사고 지점 바로 앞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택시가 눈에 띕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부근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구조대원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빗속에서 먼저 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에 접근하던 구급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화물 자동차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파손된 운전석 문을 힘겹게 엽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려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3명과 버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입을 가리고 아파트 밖으로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민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5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정전돼 2,300여 세대가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단지 2곳 2,600여 세대도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일어난 정전으로 50분 동안 전기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오래된 필해기가 고장난 게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일본 중앙정부의 간부급 공무원이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체포됐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이 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상당히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당에서 한국인들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탑승구. 앉아있던 한 남성이 항공사 직원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집니다. 물건을 주워 가져다주는 직원에겐 발차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계속된 난동은 다른 직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하고 나서야 중단됐습니다. 그제 오전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만취해 탑승하려는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난동을 부린 이 남성은 일본 간부 공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남성이 일본 후생노동성 과장인 다케다 고스케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케다 과장이 사적인 일로 한국을 방문한 뒤 김포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이 싫다고 말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조사 중이라는 후생노동성 입장도 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과장을 대기 발령했다며 간부급 직원을 한국에 보내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 피해자들의 아들을 버젓이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일을 더 꾸미려고 했던 것 아니냐, 경찰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또 숨진 피해자의 차까지 몰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오현태 기자입니다.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34살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선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공범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공범들이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앗은 5억 원도 자신이 준 게 아니라 공범들이 마음대로 가져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으려고 계획적으로 찾아간 건 맞지만 살인과 현금 5억 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후 이 씨 아버지의 외제차를 훔쳐서 타고 다닌 사실도 확인했는데 김 씨는 모든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조사를 통해 김 씨가 범행 이후 이 씨 동생을 만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 어머니 휴대전화로 어머니 행세를 하며 이 씨 동생에게 아버지 친구를 만나보라고 하고 그 자리에 김 씨가 나간 겁니다. 김 씨는 부모 사망 사실을 알리려 만났다가 알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추가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묵비권으로 공범 조사가 더 중요해졌는데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은 어디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달아난 지 20일이 넘어 소재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외교와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여야 모두 하노이 회담 결렬, 비핵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내놓은 해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여당은 하노이 회담이 남긴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시진핑 주석의 북한과 남한의 방문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체제
공전 체제를 더 굳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진핑 주석의 상반기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일본과도 모종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북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서나 시기가 어떻게 될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하노이 회담 결렬은 현 정부 외교 라인의 무능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으로도 우리 외교 안보 라인 저는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핵화해법도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에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하고 대화해봐야 소용없다 라면서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당은 제재와 압박에 더 무게를 실었습니다. 미국은 안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겠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엔 제재를 풀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대북 제재가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고.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개혁 입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위는 다음 달 3일 경남 창원 성산, 통영 고성 선거구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고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과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의 브렉시트를 예정되는 오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연기는 해줄 수는 있는데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을 먼저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고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를 6월 30일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여전히 질서 있게 EU를 떠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하원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며 연기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We need time for this Parliament to ratify a deal, and in order to do that, we need an extension until June the 30th. 투스크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단기간 브렉시트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It will be conditional on a positive vote on the withdrawal agreement in the House of Commons. The question remains open as to the duration of such an extension. 하지만 이미 브렉시트 합의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영국 하원은 당분간 추가 승인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5월 23일 시작될 유럽의회 선거에 영국이 참여할지도 연기 결정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 참여는 양측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브렉시트를 6월 30일로 연기하면 영국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며 선거일 이전 단기 연기안과 올해 말까지 늦추는 장기 연기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브렉시트 시일은 속속 다가오고 있어 합의 없는 탈퇴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여의도의 풍경입니다. 지금 구름이 아주 낮게 지나고 있는 데다가 이슬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안개도 짙게 끼어서 하늘이 온통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낀 곳이 있는데요. 인천의 가시거리는 110m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가시거리가 더욱더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은 중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 오전 사이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모레 아침도 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되면서 대기 확산이 원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더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동쪽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1도, 대구 16.3도 보이고 있고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창원과 부산이 20도, 강릉이 19도, 춘천과 청주, 대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4,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 아침 기온이 0도에서 출발하는 등 쌀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5.18과 관련해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기관총 사망자가 수십 명인 걸로 군 당국 스스로 집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관총은 헬기에 실리는 기종과 동일한 종류였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문건을 처음으로 입수했습니다. 지난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20여 쪽짜리 국회 보고용 문건입니다. 민간인 총상 사망자 131명 가운데 47명이 LMG 기관총에 맞아 숨졌다고 분류돼 있습니다. LMG 기관총은 총구 구경이 7.62mm로 당시 출격했던 헬기에 장착된 무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헬기의 기관총 총상은 소총 총상과 확연히 다른데도 기관총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 기록이 전혀 없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던 전두환 씨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건입니다. 즉 전 씨 측 주장을 뒤집을 국방부 공식 문서가 처음으로 확인된 겁니다. 그러나 문건에선 기관총을 시민들이 탈취해서 오인 사격을 했다고 왜곡했습니다. 또 이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기관총 사망자를 애매하게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규명 여론이 일던 상황이라 국방부가 기관총 사망자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85년에 공교롭게 처음으로 이제 헬기 사격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거든요. 이 헬기 사격에 대한 군 기록의 존재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했을 거고. 5.18 직후 민간인 대표 자격으로 사체 검안에 나섰던 한 검안위원은 기관총 총상이 의심되는 시신을 다수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 기관포에 맞은 사람은 하여튼 잔인할 정도로 누가 봐도 그냥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5.18 당시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없다고 줄곧 밝혀왔던 국방부는 이 문건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모텔에 초소형 IP 카메라를 몰래 심어놓고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찍어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객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인터넷에 생중계하기까지 했습니다. TV 수신기 상자나 헤어드라이기 거치대 등에 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객실 안 드라이기를 살펴보던 경찰이 받침대를 벽에서 떼어냅니다. 나사를 돌려 받침대 뚜껑을 열자 숨어있던 카메라가 드러납니다. 전기 연결돼 있구나. 전기 떼야 되겠다. 예. 50살 박모 씨 일당이 영남과 춘천권 모텔 30곳을 돌며 설치한 초소형 IP 카메라입니다. IP 카메라는 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영상을 보낼 수 있는데 이들은 모텔 객실마다 인터넷 공유기가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수신기 상자나 콘센트함 등에 지름 1mm 크기 카메라를 숨기고 인터넷에 연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시간. 석 달간 800여 개의 영상이 찍히는 동안 이를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송용 수신기 상자 안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기고 투숙객들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리고 월 5만 원가량을 내면 더 은밀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웹하드 운영 경험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 돈이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단기간에 매우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사건입니다. 실제로 유료 회원수 90명을 넘기며 대담하게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박 씨 등을 잇따라 검거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사이트 운영 자금을 지원한 49살 최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선 퓨마와 뱀 등이 나오는 허허벌판에서 실종됐던 5살 소년이 무사히 돌아와서 화제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족여행을 갔다 엄마와 숨바꼭질 도중 사라진 이 아이는 실종 하루 만에 무사히 구조됐는데요.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린 나이인데도 개울물과 풀로 허기를 견뎌냈다고 합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반사막 지역에서 5살 소년 베나민 산체스 군이 실종 만 하루 만에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Felicitaciones, señores. Felicitaciones. La verdad. Felicitaciones. 산체스 군이 실종된 건 지난 17일 가족 여행으로 찾은 아르헨티나 서부 엘살라도에서 엄마와 숨바꼭질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자원봉사자 등 천여 명이 수색 작업에 투입돼 실종 24시간 만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으로부터 21km 떨어진 곳에서 산체스 군을 발견했습니다. 실종 지역은 낮에 30도를 웃돌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지역. 산체스 군은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일교차를 견뎠습니다. 발견 지역은 퓨마와 뱀, 전갈 등이 위협하는 야생의 자연이었습니다. 산체스 군은 겁이 났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개울물을 마시고 풀을 먹으며 허기를 달랬다고 전했습니다. 산체스 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루 뒤 퇴원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량 학살 등 인종 청소로 악명이 높았던 세르비아계의 정치인 카라지치에 대해 항소심에서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유엔 산하 전범재판소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 1995년 보스니아 동부 스레브레니차에서 이슬람계와 크로아티아계 주민 등 수십만 명의 학살을 주도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의 책임에 비쳤을 때 1심에서 받은 징역 40년형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늘렸습니다. 학생 51명을 태운 스쿨버스가 모두 불에 타 뼈대만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크레모나에서 12살 안팎의 어린 학생들을 태운 운전사가 학생들을 납치한 뒤 버스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차량 뒤편의 유리창을 깨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을 밖으로 탈출시켜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달아나던 운전사는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현지 경찰은 세네갈 출신의 이 운전사가 이탈리아 정부의 난민 강경책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놀라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건물에서 타일과 벽돌이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 34분 터키 데니즐리주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5km 정도로 지표면과 가까웠는데 첫 지진이 난 뒤 규모 3.4에서 4.2에 해당하는 여진이 4차례나 정도 뒤따라 시민들의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찾는 터키 서부 파무칼레 부근인데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는 이었습니다.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분진과 악취에 10년 넘게 시달려왔습니다. 황당하게도 오염물질 배출구가 작업장 안에 설치됐기 때문인데요. 업체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막겠다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고무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설비 위로 뿌연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밖으로 빠지지 못한 연기가 작업장 안에 가득합니다. 오염물질 배기 장치의 배출구가 황당하게도 지붕 아래에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10년 넘게 분진과 악취가 심하다는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는데 알고 보니 배출구 4개 가운데 3개가 엉뚱하게 설치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스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설비 자체가 잘못돼 있었고 전체 고통 속에서 수년 동안 근무를 한 근로자들이 천장과 배출구에 쌓인 분진 성분 조사를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 발암 물질까지 검출됐습니다. 업체 측은 악취에 따른 공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막기 위해 작업장 안에 배출구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자 하는 말이 외부의 민원 제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 측이 해명을 거부한 가운데 노동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외부로 빠져나가야 될 그런 물질들이 작업장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확인이 돼서 저희들이 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대전노동청은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보건 진단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 네, 폭력을 내세우는 액션 느와르 영화에 세월호 참사가 상당히 비중 있는 소재로 등장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영화 포함해서 상당히 묵직한 한국 영화 3편이 이번 주 나란히 극장에 개봉됩니다. 송영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아저씨의 제작진이 내놓은 범죄 액션 영화입니다. 부패한 형사가 악덕 재벌의 음모에 휘말리면서 거대한 악에 맞선다는 설정입니다. 오락 영화로 만듦새가 탄탄하고 특히 신인 배우 전소니의 연기는 올해 한국 영화의 발견이라 할 만합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가 주요 소재로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극적인 감정과 분노를 키우는 지렛대로 전국민적 상처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화를 본 세월호 유가족도 불편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너무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요. 욕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굉장히 저는 좀 듣기 거북하고 좀 불편했고 끝까지 보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은.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상업영화를 통해 나름의 이야기를 풀어낸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도 영화를 찍었던 이유는 해야 될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너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그게 공론화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남도지사 유력 후보인 구명의 아들 구모군이 휴가를 나왔다가 한석규, 설경구, 천우희 주연의 화려한 캐스팅이 돋보이는 미스터리 스릴러 우상.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표류하는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이 오가는 곳. 증권시장 하루. 여의도 증권가 브로커가 투자 대박을 쫓다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설정의 영화 돈도 이번 주 관객을 찾아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앞으로 분양 원가를 62개 항목으로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을 주자는 의도인데 한계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양을 앞두고 골조 세우기가 한창인 위례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이 단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2개만 공시해오던 항목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토목비나 건축비 등 항목별 총액만 밝혔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토목은 13개, 건축은 23개 항목의 공사비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면 신도시 아파트 등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도 더욱 활성화되므로. 다만 분양원가 공개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민간 아파트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은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간 기업의 그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공급도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고. 공개 항목을 늘리는 데서 나아가 분양 원가를 제대로 비교 검증해야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사들이 부풀리거나 자의적으로 산정한 항목이 공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건축비 상세 내역과 토지 조성원가 상세 내역이 같이 공개돼야 된다. 낮은 값에 분양된 공공아파트가 주변 시세에 따라 값이 오르는 로또 아파트로 변질될 우려도 있어 후분양제 활성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함께 출시한 플랫폼 택시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카풀 서비스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7년간 법인 택시를 운전했던 김호삼 씨는 새로 출범한 플랫폼 택시의 기사가 됐습니다. 전에는 산업금을 회사에 내고 남은 돈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정해진 월급을 받게 돼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손님을 모실 수 있고 월급제가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들 이제 아마 관심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플랫폼 택시는 승객이 택시를 부를 때 기사에게 목적지가 공개되지 않고 자동 배차됩니다. 월급제 기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목적지인지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승차 거부를 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장거리, 단거리를 뭐 구분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구분 없이 타고. 여성 기사가 운행하고 여성 승객만 탑승할 수 있는 여성 전용 서비스도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첫 플랫폼 택시 출범을 시작으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플랫폼 택시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플랫폼 택시가 안착이 되면 이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이용 편이 더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플랫폼 택시는 서울에서 100여 대로 운행을 시작한 뒤 상반기에는 3천여 대까지 차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직장인들을 위해서 광역급행 M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그런데 운수업체들이 적자를 이유로 잇따라 M버스의 운행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 출퇴근 교통수단을 잃게 됐습니다. 이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 잠실을 오가는 광역급행 M버스입니다.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M버스는 서울에 직장을 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얼마나 만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서서 가시는 분도 많나요? 입석이 있으시죠. 그런데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업체가 다음 달 16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되니 수익이 적은데 기사 인건비 등이 올라 적자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천원 벌어가지고 뭐 한 100원만 손해본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하갔는데 거꾸로. 일방적인 버스 폐선 통보에 시민들은 당장 출퇴근길이 걱정입니다. 다른 교통수단을 찾더라도 여러 번 갈아타야 하고 시간도 30-40분이 더 걸리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 그 이용하는 승객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정도가 되고. 수원 광교에서 서울역으로 오가는 M버스도 같은 이유로 폐선을 요청했지만 노선을 넘겨받을 새 업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 M버스는 30개 노선에서 300여 대가 운행 중입니다. 운행 중단을 고려하는 운수업체들이 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적자 보전을 떠안을 것을 우려해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이거를 뭐 다른 재정 지원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노선을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돼서 진행돼야 되는데. 수도권 인구 유입은 급증하는 추세지만 교통 기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한때 새까만 지폐를 약품 처리해 실제 돈으로 바꿔준다는 이른바 블랙머니 사기가 성행했는데요. 이번엔 초록색 색종이를 그린머니라고 부르며 돈을 뜯어낸 외국인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 사복을 입은 경찰이 한 외국인을 체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라이베리아 국적 41살 제이 씨는 지난해 11월 여행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뒤 미국 대사관 직원이라며 구글 복권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을 무작위로 뿌렸습니다. 제이 씨가 명시한 복권 당첨금은 100만 달러, 우리 돈 12억 원어치인데 대신 당첨금은 현금이 아닌 그린머니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린머니란 비자금 등 은밀한 목적에 쓰기 위해 표면에 녹색 도료를 칠한 지폐로 다시 약품 처리를 하면 녹색 도료가 제거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지폐입니다. 제이 씨의 메일을 받고 복권에 당첨된 줄로 한 피해자 39살 채모 씨는 제이 씨가 투숙하던 호텔까지 가서 그린머니를 100달러로 바꾸는 시연 모습까지 봤습니다. 피해자는 그린머니가 들어있는 금고를 통째로 전달받았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이 그린머니는 색종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외 출장을 다니며 외국 복권을 자주 봐온 채 씨는 제이 씨의 말에 속아 배송료와 약품 처리 명목으로 제이 씨에게 모두 3억 6천여만 원을 줬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진행하는 설문에 많이 응하게 됐는데 그 설문에 응했던 것이 자기가 복권을 당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이 씨를 구속 송치하고 제이 씨와 함께 명동 일대를 돌아다닌 외국인 남성을 공범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 시각 현재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간간히 내리던 비는 거의 그쳤지만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시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지체와 정체며 경부고속도로 외곽 방향으로 서초 IC 부근 지날 때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한강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차간거리 좁지만 이어지는 한강로 삼각지에서 서울역까지는 큰 어려움 없는 편이고 남부순환로 서울대 입구역 부근에서 사당 방향으로 간간히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양재대로 양재 IC에서 염곡 사거리 사이 짧은 정체 보이고 있으며 경인로 구로역부터 신도림역 사이에서 잠깐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규모가 큰 집회 및 2개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을 예정이며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노량대교 신축 이음장치 공사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2개 차로가 순차적으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에 앞서 내놓은 극히 이례적인 입장문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일각에서 재판 시작 전 이미 서로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며 당혹스런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이는 마치 경기 전 승패를 예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거나 재판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심적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차 부장판사의 입장 표명은 1심에서 김 지사가 구속되자 여권과 지지자들로부터 맹비난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자신에 대한 공정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가 쏟아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1심에서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성창호 판사는 인신공격에 테러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여권에서도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반박하는 간담회까지 열었습니다. 차 부장 판사가 항소심 재판부로 결정되자 여권과 진보 성향 단체들은 그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부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코드 사법부가 항소심에서 김 지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것이 유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 직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지사의 보석에 관해 부적절한 발언까지 한 상황이라 이번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기각돼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압력은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을 두고 서로 다른 판단과 주장, 거친 압박을 마다않는 여야와 그 지지자들의 압력을 뒤로하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기 바랍니다. 법이 살아야 정의가 바로 섭니다. 고독하지만 외풍을 배겨가는 사법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의 몫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또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경기 둔화 조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가수 승리는 군 입대가 연기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에 대해 계속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2년 전 발생한 포항 지진을 인근 지열 발전소가 촉발시켰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발전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영국 하원에 다음 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노딜을 감수해야 한다며 둘 중 하나를 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전국 곳곳에 아주 낮은 구름이 깔려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비는 그친 상태고 그 밖에 중부를 중심으로는 비가 아주 살짝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서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강한 바람이 불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면서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 되겠고요.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